같은 다 읽어보시고 제1장 침과 뜸에서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침과 뜸을 언제부터 썼을까? 항상 그 기원에 대한 궁금증은 있어요. 특히 침하고 뜸은 그 처음부터 누가 동시에 쓰지는 않았을 거고 서로 발달했던 그 장소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침은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여기 그 대한민국 예전에 있던 뭐 고조선이나 뭐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폄석이라는 게 있어요. 폄석, 돌침입니다. 돌침. 뾰족하게 해가지고 그 피부 안을 뚫고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그냥 이런 데를 꼭꼭 이제 뾰족하게 해서 눌러주는 그런 정도의 침을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폄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중국 본토로 전달돼서 중국에서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발달되지 않았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뜸은 추운 지방에서 시작됐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동양 쪽에서 가장 추운 데가 몽골 쪽 아닙니까? 그 몽골 초원에 뜸이 엄청 널려 있었겠죠. 그 뜸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잖아요. 지금도 그 쑥을 만들어 쓰기도 하지만은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갈아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용도로 써왔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쑥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보여드릴 텐데 뜸을 이제 그렇게 시작은 거기서 된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제 학문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중국에서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본으로 넘어오고 우리나라로 또 넘어오고 나름대로 중국과 북한, 조선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좀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주로 하는 것하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것하고 일본에서 주로 하는 것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뜸 같은 경우는 그 복진이나 배진, 실제 이제 진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만져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리 잡는 것도 경락에 의존해서 잡는 게 아니고 그 특정한 명구혈이 있어요. 경혈 위주로 접근을 합니다. 뜸은. 침은 경락을 먼저 접근을 하잖아요. 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대장경, 어떤 경락을 생각해서 하지만은 뜸은 그냥 그 자체의 명구혈들이 있습니다. 경락과 상관없이 뜨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일본에서 또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어떤 격변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현대의학이 이제 막 발달을 했던 한 100년 전부터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어떤 위기를 맞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명주신 이후로 이쪽 동양화 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하면서 없애버렸고 그리고 메가더가 이제 일본에 상륙해가지고 일본 접수하면서 그때 침물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었어요. 원시적이고 미개한 방법이고 침 갖고 찔러서 고문하고 뜸 갖고 불로 지져가지고 고문한다고 이렇게 무식할 수가 하면서 다 없애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 이제 친구인들이 드러나서 반대하고 이걸로 효과를 보여주고 하면서 살아남긴 했지만 현대의학이 이제 밀려가지고 일본도 최근까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 제대로 된 어떤 학교가 없었습니다. 암암리에 내려오긴 했지만 근데 그 1940년대 대동아 전쟁 그 근처에서도 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일본은 그 의사들이 연구를 한 사람들이 꾸준히 그 맥을 이어왔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자료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보다도 침뜸의학이 훨씬 발달해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은 약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침을 하고 그리고 뜸은 거의 하질 않았어요. 중국은. 중국에서는 좋은 뜸을 찾아볼 수도 없고 뜸을 만드는 기술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쓰지도 않고 그래서 뜸은 이제 그렇게 쓰기 시작을 하고 일본하고 이제 북한에서 많이 발달을 하고 지금 그 내용이 구당 선생님한테도 거의 이제 많이 영향을 줬습니다. 일본의 내용들. 그 북한에 쓰인 책들도 보면 구당 선생님이 하시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북한 침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당 선생님 보면 좀 많이 통하는 게 비슷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한의사들은 안 하잖아요. 그렇게. 다 그 수지뜸에서 만든 그 성함뜸 쓰고 있습니다. 한의원 가면. 그죠? 대부분 그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떠주지도 않고 그냥 아프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시얼 개념으로 몇 군데 떠주고 맙니다. 살짝. 구다영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 처방을 하면서 뜸뜨는 한의사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뜸은 이 제야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제야에서. 지금은 제야가 돼버렸고 옛날에는 뭐 제야가 아니었죠. 옛날에는 주류였습니다. 그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어져 왔고 이제 뜸의 작용을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여기는 써놨습니다. 침뜸의학 견지에서 본 거하고 현대의학적 견지에서 본 뜸의 작용. 침뜸의학적 견지에서 본 것은 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성 그리고 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사를 제거하고 기를 따뜻하게 해준다. 그래서 음증과 한증에 주로 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뜸은 기혈을 잘 통하게 하며 어혈을 풀고 아픔을 멈추게 하는 작용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뜸은 기가 허해진 것을 끌어올리는 작용이 있다. 네 번째는 뜸은 습열을 없애는 작용이 있다. 다섯 번째는 뜸은 쇼크 상태에 빠졌을 때 양기를 회복시키고 구급해양하는 작용이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뜸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강장작용이 있다. 이런 6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열이라는 것 때문에 열 체질한테는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뜸뜨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 때문에 생긴 병들, 피부병 중에는 이제 습열 같은 거죠. 아토피 피부 같은 거, 또는 뭐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열의 병으로 생각하거든요. 몸 안에 어떤 열이 올라와서 화가 성해서 생기는 그런 병. 일종의 그 화의 병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뜸을 뜨면 더 안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그 한의사들의 대세인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구당쌤이 이렇게 모든 병에다 뜸을 뜨고 고혈압에도 뜸 뜨고 뭐 당뇨병에도 뜸 뜨고 그리고 그 뜸 뜨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백회에다도 막 뜸 뜨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식을 벗어나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무식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뒤쪽에서 보면 6번째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며 강장작용이 있다. 이게 이제 무극보양뜸이거든요. 원리가 일종의. 여기서 관연혈이나 뭐 기해, 명문, 중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북한에서도 이런 자리를 계속 뜸을 뜹니다. 관원, 기해, 명문, 중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무극보양뜸 안에. 무극보양뜸이라는 것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체계화시킨 것이지 구당쌤이 창조해낸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많이 좀 잊어버리고 그 열만을 생각해가지고 그 적응증을 굉장히 축소시킨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6번째라고 볼 수가 있죠. 무극보양 때문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뜨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대의학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하나하나 이제 따져봤습니다. 여기서 염증 과정에 미치는 영향, 면역 반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혈관 및 혈압에 미치는 영향, 소화기 계통에 미치는 영향, 신경과 내분비 계통에 미치는 영향, 혈액에 미치는 영향, 또 전신 상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그리고 뜸 뜰 때 뜸 뜬 자리의 조직학적인 변화까지 뜸 뜨고 나면 며칠부터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의 변화를 다 추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분석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시면은 그 뜸의 기능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만병통치에 가깝게 거의 모든 질환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염증 생길 때 뜸 뜬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리에? 이해 잘 안 되죠? 빨갛게 발적되어 있는데 뜸 뜨면 더 발적될 것 같죠? 염증이 막 더 촉진되고. 근데 염증 생긴데 뜸 뜨면 염증 잘 가라앉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애가 여기 모기 물려가지고 거의 탱탱 부었어요. 막 긁다 보니까 이 셀룰라이티스처럼 봉화증염처럼 여기가 빨갛게 그냥 모기 물린 정도가 아니고 몇 배로 막 번졌었어요. 주변 만져보니까 좀 땡땡해요. 예, 땡땡해져가지고 근지러우니까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여기를 제 머리를 막 긁는 겁니다. 이렇게 지 손을 제 머리에다 대고 막 왜 그런가 했어요. 얘가 무슨 장면을 지나고 딱 봤더니 여기에 탱탱 부어 있어요. 거기에 뜸 한 번 떴습니다. 딱 그때 3장 떴나 5장 떴나 뜸 뜨고 나서 다음에 보니까 다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가 한 번 왔습니다. 모기를 많이 물렸다고 얘기해. 물파스 없냐고. 모기 물려서 막 긁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좀 번지고 막 그러니까 그 물파스 혹시 집에다 두고 간 거 없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린 자리에다 하나씩 조그만하게 사상구예요, 사상구. 사상구라는 얘기는 실처럼 생긴 뜸입니다. 이건 태도 안 나요. 그냥 가능하면 굉장히 가늘게 실 하나 뽑듯이 뽑아가지고 불 타들어가면 그냥 칙 하고 꺼져버립니다. 이런 정도. 거의 느낌이 없을 정도. 그 정도만 떠도 괜찮아집니다. 그런 조그마한 자리는. 군데군데 그렇게 하나씩만 떠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별로 안 간지럽거든요. 안 간지럽거든요. 화상을 입은 사람한테도 뜸을 뜹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불로 화상을 입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거기다도 뜸을 뜹니다. 급할 때는 침을 놓고 급성기에는 화상을 입었는데 흉터가 남아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가려운 사람들이 있죠. 많이 입은 사람이 굉장히 가렵거든요. 그런 때 이제 그런 자리에도 뜸을 떠줍니다. 그러면 그 가려운 게 많이 없어집니다. 별 희한한 데 닿습니다, 이 뜸을. 그러면 그게 예상하지 못한 효과를 내면서 다른 무엇으로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내요. 여기서 그 염증 작용이 좋아지는 그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걸 분석을 해줬는데 뜸 치료는 여러 가지 만성질병 때 생기는 삼출액을 흡수시키는 작용을 한다. 삼출액을 흡수시킵니다. 그래서 부기를 가라앉힌다는 거죠. 부었을 때. 그 여러 가지 만성질병 때 생기는 삼출액 흡수가 늦어지는 경우나 유착성 질병으로 더디 낫는 경우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을 왕성하게 한다. 뜸이. 그래서 흡수 및 용해 과정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히알루로니다제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밑에 이제 보면 주석을 달아놨는데 그 히알루로니다제라고 하는 것이 염증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세균이 이 히알루로니다제를 만드는데 이것을 억제하는 것을 분비를 하게 합니다. 이 뜸뜨면은. 그래서 염증 작용이 항염증 작용이 더 강해지는 거죠. 뜸을 뜨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뜸이 면역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각자 중요한 것들은 읽으시고 우측 가장 밑에 부분에 보면은 T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토끼 귀 정맥에 그러니까 뜸을 떠서 뜸에 대한 항체가 생긴 토끼의 혈청을 그렇지 않은 토끼에 이제 주사를 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관찰을 해보니까 귀정맥에 주사하고 24시간 지나서 T셀의 수를 관찰을 해보니까 그 훨씬 더 많은 그 T셀의 증가를 보인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세포가 뭡니까? 이게 면역작용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세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주로 침범하는 게 T세포입니다. T세포. T세포를 무력화시키는 게 에이즈거든요. 그래서 면역 전체를 혼란시키는, 면역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게 이제 그 에이즈라는 병인데, 요 T셀이 상당히 증가된다는 얘기는 그 면역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걸 의미를 하죠. 뜸을 떴을 때. 그리고 혈관 및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좀 올라가는 것 같지만 곧 떨어집니다. 혈압이. 그리고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의 양도 뜸을 뜨면 떨어집니다. 그 뜸을 뜨는 중에 떨어집니다. 바로 한 5% 정도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뜸을 뜨다 보면 그 상당 부분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콜레스테롤이. 그러면서 그 혈관을 통한 어떤 혈행을 좋게 해주고 혈압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계통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좋죠. 이제 그 위운동을 상당히 항진시켜주죠. 특히 뭐 족삼리의 뜸 같은 경우, 중환의 뜸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뜸 뜨자마자 막 꿈틀꿈틀 하면서 소화가 상당히 잘 됩니다. 그런 건 이제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질병에서 굉장히 좋죠. 뜸이. 뜸을 계속 뜨다 보면은 밥 잘 먹는다고 그랬죠. 이 뜸을 뜨다 보면은 그 쌀값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랬죠. 쌀을 많이 먹다 보니까. 소화기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신경과 내분비 계통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제 세 번째 제가 부신에 미치는 영향 얘기를 해놨습니다. 뜸을 뜨면 부신 수질의 내분비 기능을 향상시켜가지고 아드레날린이나 노아드레날린이 증가됩니다. 이게 아드레날린이 에피네프린이거든요.
같은 겁니다. 명문 신유에 특히 뜸을 뜨면은 부신 피질의 기능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이 몸 안에서 분비가 좀 더 되는 거죠. 부족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극이 원래 정상적으로 있는데 막 더 많이 분비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더 분비되면 몸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더 많이 분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극을 몸이 적절한 방향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뜸을 뜨면 몸이 충분히 활동할 만큼의, 좋아질 만큼의 그런 분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신의 어떤 호르몬들이 미치는 영향을 이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혈액에 미치는 영향, 특히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고 특히 백혈구의 유주 속도가 빨라집니다. 백혈구가 운동하는 어떤 활동량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숫자도 좀 늘어나지만 그것이 하는 액션도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혈소판도 처음엔 좀 떨어진 듯 하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굉장히 부족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도 이 뜸을 뜨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여기 보면은 뜸이 전신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그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백혈구가 많이 감소하거든요. 화학요법이나 뭐 방사선요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화학요법 같은 경우도 백혈구가 어느 정도 증가를 해줘야 쓸 수가 있어요. 항암제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이제 항암제를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뜸을 뜨게 되면 백혈구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항암요법을 하든 방사선 치료를 하든 그때 이 뜸을 같이 떠주면은 그 부작용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뜸 뜰 때 이제 조직학적인 변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다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이제 뜸을 계속 뜨다 보면 조직이 변성이 됩니다. 여기가 조직이 변하면서 자극이 상당히 둔해집니다. 요 포인트가 뜸을 뜨다 보면은 덜 뜨겁다는 거죠. 오래 뜨면. 저는 이 자리에 뜸 뜨면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뜸 뜰 때. 뜨거워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 뜨다 보니까 뭐 이렇게 꽃처럼 막 피었죠. 구당 선생님은 뜸 뜬 자리 보면 하얗습니다. 하얘요. 피부 색깔이 하도 오래 뜨셔가지고. 뭐 거의 뜸 뜨면서 주무시니까. 등에서 불 타고 있어도 그냥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거기 상당히 견뎌집니다. 아예 안 뜨겁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뜨겁다는 느낌이 아니라 다른 느낌으로 와닿아요. 그냥 시원한 느낌이죠. 많이 느끼죠. 시원한 느낌입니다. 그 뜸을 뜨지 않으면 그게 다시 그 원상으로 됩니다. 뜸을 뜨지 않으면 그냥 정상 피부하고 다시 비슷하게 그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쑥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고 침을 뱉을 때도 기를 생각을 하시고 소변을 볼 때도 기의 이동을 생각을 하십시오. 항상 머릿속에 내 기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구나. 대변 볼 때 막 힘줄 때도 기가 이제 막 머리 위로 빨갛게 되잖아요. 머리 위로 지금 기가 올라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늘 머리에 염두를 두면서 모든 이동을, 물질의 이동을, 기의 이동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벌써 공부를 잘 하시는 장학생들은 기의 이동을 봅니다. 이 안에서. 장학생은 공부 잘한다고 장학생은 아니죠. 이것은 내분비 정보 전달에 대한 어떤 간단한 걸 봤는데 요게 이제 물질들이 호르몬들입니다. 어디선가 분비가 돼요. 이게 분비하는 세포고 이것은 표적 세포들입니다. 분비하는 세포하고 표적 세포가 좀 떨어져 있는 것을 이걸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엔도크라인, 이것은 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분비해서 표적 세포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게 수용체가 있습니다. 수용체가 있는 곳에 가서 어떤 액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수용체가 없으면 호르몬이 아무리 떠다녀도 이펙트가 없겠죠. 정보 전달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선가 분비가 되고 어디선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통로로 사용되는 혈관이 있고, 동양의학적 의미로 따지면 이런 것이 경락입니다. 그죠? 경락을 통해서 기혈이 이동을 하잖아요. 기혈의 이동 통로가 경락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혈관도 경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혈관도 궁극적으로는 정보 전달의 통로고
물질 이동의 통로고 그런 통로죠, 혈관은. 이것은 측분비 전달이라고 그러죠. 바로 옆에 있는 세포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분비세포의 표적세포가 바로 인접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신경세포들입니다. 신경세포들은 신경 말단이 여기가 있고 표적이 바로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냅스라고 그러죠. 이게 신경세포라면 시냅스라고 들어보셨죠? 시냅스를 형성하는. 그래서 전 세포에서 이렇게 분비를 하면 그 다음 세포에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요 안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수용체가 딱 받고 끝나냐 그게 아니거든요. 요 받은과 동시에 이게 변형을 일으키고 요 안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2차 정보 전달 물질들, 사이클릭 AMP나 칼슘이나 또는 IP3나 이런 2차 정보 전달 물질을 생성을 하면서 이게 핵으로 갑니다. 쭉쭉쭉. 핵으로 가서 핵에 이제 그 정보를 분석을 하고 그 정보에 맞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이제 센트럴 도그마라고 얘기를 하죠. 트랜스레이션, 트랜스크립션, 레플리케이션, 트랜스레이션, 트랜스크립션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이쪽으로 리보솜이나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거기서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정보를 받아서 어떤 이펙트를 내고 그 이펙트의 어떤 산물들이 또 밖으로 나와서 또 다른 어떤 목적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정보 전달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측분비죠. 그러면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자가분비 정보 전달입니다. 이건 내가 분비해놓고 내가 받는 겁니다. 정보를. 내가 분비해서 내가 받아가지고 어떤 이펙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뭐 그로스 팩터나 어떤 성장하는 데 관여한 어떤 여러 가지 팩터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호르몬들이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하냐, 혈관 안에서. 호르몬 혼자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이동하는 수송체가 있어요. 버스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바인딩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거든요. 뭐 알부민이나 뭐 글로불린이나 이제 특히 알부민 같은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혈관 안에서 어떤 버스 역할을 해주는, 이동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에서 이제 호르몬이 그 타겟세포 근처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특정한 어떤 핵의 세포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읽어내고 그것에서 정보가 이제 전사돼서 어떤 이펙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이제 2차 정보 전달 물질이 안에 얼마 없었는데 어떤 표면에 어떤 물질들이 이제 호르몬 같은 게 딱 바인딩을 하면 2차 정보 전달 물질들이 이제 많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호르몬 이펙트입니다. 대개 에피네프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증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분자가 하나가 딸랑와서 붙었는데 그것이 어떤 많은 이펙트를 내거든요. 예를 들면 에피네프린 분자 하나가 그 글루코스를 몇 개를 생산을 해내느냐, 몇 개쯤 생산해낼 것 같습니까? 에피네프린 분자 딱 하나가 글루코스를 100만 개를 생산을 해냅니다. 100만 개의 분자를. 정보의 어떤 증폭의 과정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간단하게 이제 요 세포막에서부터 어떤 정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2차 정보 전달 물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차 정보 전달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그 정보의 액션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이게 어떤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쪽으로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그 반대로 작용을 하느냐 결정하는 것이 요 밖에 호르몬이 아니에요. 호르몬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요 안에 있는 2차 정보 전달 물질이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이클릭 AMP라는 게 있어요. 2차 정보 전달 물질의 대표적인 게 요 사이클릭 AMP입니다. 사이클릭 AMP. 요게 증가가 되면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여러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게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사이록신, 갑상선 호르몬이죠. 이런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사이클릭 AMP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이클릭 AMP가 증가가 되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양을 만들어내는 쪽, 양을 생산하는 쪽, 글루코스를 분해하고 어떤 ATP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니까 힘이 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보기제 또는 보양제 이런 걸로 쓰는 보약들의 메커니즘 속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약을 먹을 때 한약을 먹고 막 힘이 나고 입맛이 막 돌고 그런 한약들이 있잖아요. 먹고 나면 그런 것들의 작용이 궁극적으로는 이것과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분자생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들어가 보면 되게 사이클릭 AMP의 이런 증가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되게 양의 방향입니다. 이게 보기제, 보양제, 양을 붙돋는 이런 방향입니다. 거기에 관여하는 호르몬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사이클릭 AMP를 증가시키는 쪽.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여러분들 보시면 책이 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2페이지에 보면은 조직, 수용체, 정보 전달, 작용 이렇게 해서 에피네프린의 작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사이클릭 AMP를 자극하는 쪽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베타2 리셉터에 작용할 때 이게 작용을 하는 건데 사이클릭 AMP가 증가되는 건데 이런 때는 되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갑니다. 다리 근육 안에 소동맥 두 번째 베타2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사이클릭 AMP에 자극을 시키면 혈관이 이완되죠. 혈관이 이완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혈액량의 증가죠.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원료의 증가. 에피네프린이 다리 근육 안에 소동맥에서 작용을 할 때 혈관의 이완을 가져옵니다. 다리 근육 안에 소동맥이라는 얘기는 근육의 운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죠, 이게. 그죠? 에피네프린, 이게 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나오는 건데, 도주방위라고 그랬죠. 뭔가 이게 그 근육이 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몸의 에너지의 어떤 흐름이 근육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막 싸워야 되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장관 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장관 쪽도 똑같이 힘을 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근육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고 물질이 그쪽으로 많이 보내지면 다른 쪽은 줄여야 됩니다. 예. 절대적인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재배치를 시키는 거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피부와 창자의 소동맥을 한번 보십시오. 동시에 알파1의 작용을 해서 IP3가 증가하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수축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 혈액량이 감소되고 일을 적게 한다는 얘기죠. 예.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거기서 보면 사이클릭 AMP는 일을 많이 하게 하는 쪽이에요. 방향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 쪽의 작용입니다. 이렇게 몸 안에 이제 그 시스템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 몇 군데가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책에 보면은 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3페이지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어떤 화합물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유형의 세포간 정보 전달 물질을 작용되기도 한다. 특히 에피네프린은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즉 파라크라인입니다. 파라크라인으로서 작용이 하나 있고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엔도크라인, 호르몬으로서의 작용이 있어요. 파라크라인은 바로 옆에 세포에 작용하는 거고 엔도크라인, 호르몬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세포들에서 작용을 합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연결되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아마 저는 상상을 못 하실 건데 저번 주에 한번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Degenerative Supersensitivity라는 개념이 있어요. 탈신경 과민성. 탈신경 과민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오냐면 척추가 이렇게 있고 신경이 쭉 나갑니다. 나가서 모았다가 시냅스를 형성하고 다시 이제 장부로 가는데 예를 들면 위로 가 있다.
여기 이제 교감신경이 가 있습니다. 교감신경 위까지 딱 가 있는데 위 벽에 가 있죠. 위 벽에 있는 혈관에 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위 벽에 혈관이 확장되는 게 일을 많이 하게 하는 거죠. 확장되는 게 그 방어력도 좋게 하는 거겠죠. 어떤 물질의 이동이 잘 되면서 뭔가 활발하게 방어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확장되는 게 정상적으로는 좋을 거 아닙니까? 적당히 항상 수축되어 있으면 이게 허하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가면 실하게 되는 거지만 항상 수축되어 있는 것은 만성병을 유발하거든요. 만성 위장염이나 그런 만성적인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 만성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척추에 있습니다. 척추 부분에. 요 근처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신경이 이제 차단되어 있다. 교감신경이 차단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떨어지잖아요. 신경이 자극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면, 눌려져 있다면 교감신경이 떨어져 있습니다. 톤이. 그러면 여기 혈관은 확장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교감신경 톤이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지만은 이게 그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그 말단에서 나오는 어떤 양이 그 호르몬의 양이 적어진다는 의미예요. 파라크라인으로 작용하는 에피네프린 이게 적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적어지면은 요 뒤쪽에는 요는 이제 그 뒤쪽에서 작용하는 세포가